안타까웠던 사건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인공수초선이 거기 왜 있어? 뭐야 도대체? 경찰에 따르면은 가장 확실한 근거는 휴대폰이래요. 과연 이게 춘천시 잘못이냐, 업체의 잘못이냐를 가려서 배상금이라든지 그 관리 책임이라든지.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기사가 축캉스. 올해 너무 해외 여행을 못 갔어요. 인천공항에 뭐 미어 터져가지고 이 교통사만.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대신 영상통화로 추석 때 뵈고 인사드렸었거든요. 저희 집 벽이 지금 난리가 나요. 낙서를 그래서 2단계 연장이 아니야. 아예 그냥 더 고강도로 실시를 해서 3단계까지 가서 3단계로. 사람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말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쳐준다. 명절을 지내야 이제 이혼 상담이 좀 나와서 아무튼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님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그때 처음에 영상이 이번 사건은 당시에 그 미공개됐던 뭐 휴대전화 영상이라던가 CCTV 영상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됐다는 건데요. 이런 영상들은 좀 어떻게 입수를 하는지, 또 공개하는 뭐 절차 같은 게 있는 건지. 요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그때 처음에 영상이 최초 공개된 게 이제 시의원 통해가지고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처음 공개됐을 때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에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시에서 밝힌 것과 다른 영상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탁 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체적인 진실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원들이 빨리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갔던 다른 기관제 공무원인지 직원인지 그분한테 내가 그 당시에 그분들을 찍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럼 달라. 받아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 목요일 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일요일까지 춘천시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얘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반대로 갈까? 하다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빨리 실체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런 사안이었죠.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영상 자료 또 그다음에 뭐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것도 보면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뿐만 아니라 그 인근을 지나갔던 차량 블랙박스 또 통화 기록,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인명 피해가 다수가 났던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영상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영상, 특정 시점에서 찍은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또 다른 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춘천시가 입수했던 모든 자료, 영상과 사진들을 다 언론에도 이제 공개를 해서 저희도 이제 뭐 오늘 방송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사가 또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수사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요. 뭐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제 우리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투철하고 또 이렇게 찍는 핸드폰 들어 찍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영상 중에 시민들이 찍은 저기 사람 있다 뭐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사에 제보하든지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임의로 제출하면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 임의 제출 받아서 하는 경우 많고요. 또 범죄와 관련된 거는 만약에 임의 제출 안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영상이 최고예요, 증거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가 CCTV를 양쪽에서 찍은 거를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영상을. 그 영상을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을 이제 의사사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냥 뭐 하던 일 고정 작업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가 하던 일이라는 근거를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아마 11월 다음 달쯤에 의사사 신청을 그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외에도 지난주에 또 영월 상동에서는 노후 교량 철거하는 공사 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는 사고도 있었죠.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영월 상동교 노후 교량 철거 작업 중에 뭐 1명이 숨지고 4명이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도 참 좀 안타까워요. 뭐 노후된 교량을 새로 지으려고 노후된 교량 옆에 임시 교량을 놓고 차량이 이제 통행해 다니고 이 노후된 교량을 철거를 해야 거기다 이제 새 교량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제 철거하는 건데 교량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5조각으로 덩어리를 나눠서 하나씩 내리는 과정이었는데 두 개 내리고 세 번째 내리다가 부러지면서 나머지가 이제 추락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숨졌던 그분은 그 상판을 내리는 아래쪽에서 크레인을 묶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 있으셨다가 그 작업자분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왜 무너졌는지 아직도 자기네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예상을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작업 반경 내에는 위험한 작업 반경 내에는 어쨌든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할 텐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그분들은 이제 뭐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니니까 전혀 이 정도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벌어진 일인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뭐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론사에 또 공교롭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발 이거 좀 바꿔달라. 크레인으로 들다가 부러진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사고 원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크레인으로 전혀 아니고 와이어소 작업을 하다 근데 와이어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보니까 이제 철로 만든 그 절단 그 톱이죠. 톱인데 그걸로 절단을 하다가 왱 하면서 이제 절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반드시 고쳐달라 해서 바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는 그 사고 자체도 저거 안타깝고 모르지만 나중에 추후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의문점들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이제 뭐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상판 위에도 사람이 있었고 아래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기는 거는 작업 과정 속에 그 덩어리들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상판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아래쪽에 사람이 그 작업 반경 내에 왜 있었냐는 그런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그 상황에는 작업자들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공사 현장의 어떤 관리 감독 문제나 시스템이나 그런 현장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추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국은 이것도 어떤 관리 감독이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이루어졌어야 되는 안전 조치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도 또 그날 처음 현장에 투입됐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작업자죠. 경험이 그러니까 겪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좀 강원 도내에 있었던 뭐 크고 작은 사건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21일 날에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한다고 하죠. 여기가 1996년, 99년 올해까지 마을 전체가 다 침수가 돼서 한탄강의 지류가 범람을 했죠. 그래서 마을이 전체에 잠겨서 이재민만 해도 뭐 한 40여 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집단으로 이주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길리 하고 그 위에 마을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 가지고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벌써 와장창 잠겼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돼서 집단 이주를 하겠다 해서 다 옮겨주기로 이제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부대 부지가 합의가 됐어요. 그 윗부분에 이번에 침수가 안 됐던 그 일부 가구들은 이주를 했던 가구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주를 하려다가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주 안 한다. 왜냐하면 이주 비용이나 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이고 그래서 이주를 안 했는데 그 마을이 이번에 잠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이번에 잠겼던 마을도 이주를 나라에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항의 방문의 취지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위에 이제 한탄강 상류에 그 당시에 이제 제방을 엄청나게 높이 쌓았어요. 근데 한쪽 비무장지대 그쪽에서 이쪽 한 1km 정도는 안 쌓았어요. 예산이 없었는지. 고기로 엄청나게 물이 흘러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주를 하면서도 아마 여기 작업도 제방 쌓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춘천에서는 최근에 그 좀 이슈가 됐던 국민참여재판이 네. 열렸었는데요. 이렇게 아내의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뗀 사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저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남편이 뗐다는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 남편분이 그동안 뭐 오랫동안 아내를 간호하고 뭐 온 가족 다 매달려서 해서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회복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중환자실에 간 지 5일 만에 호흡기를 뗀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살인죄냐, 또 이제 그 남편 쪽에서는 아내랑 우리 가족들은 사전에 다 협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연명치료하지 말자 이런 협의가 있었고, 이제 아내가 이제 어쨌든 회복 불가능하니까 뗐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살인죄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 열렸는데, 네, 결국에는 살인죄로 인정받았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명치료를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일부 뭐 규정, 일부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진 않고, 그래서 일단 호흡기를 떼는 것 자체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로 봐서 일단은 살인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참 그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렇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가졌다는 게 이제 증언이 됐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 그 사전 합의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그런 판단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좀 저는 연명치료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긴 한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조문에 너무 매몰된 것들이 그동안에도 우리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다 다르고 뭔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제 얽히고, 또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연명치료 부분 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과연 살인죄 5년? 아, 일반인들 또 법감정하고는 좀 어떨까? 근데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선고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이 참작이 돼서 5년으로 이제 봐준 거죠, 법원에서도. 형량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좀 문제점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역 축제도 지금 거의 막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상황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강원도 가을 축제들,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오늘 좀 취재를 계속 해봤는데, 이 특산물, 지역 특산물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 이 축제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고 있어요. 원주 다이나믹 댄싱 페스티벌, 강릉 커피 축제,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취소가 되고, 이 문제는 이 지역 특산물과 연계되어 있는 횡성 한우 축제, 춘천 닭갈비 축제, 막국수 축제, 뭐 양구 시래기 축제,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대부분 되는데, 그러니까 양구 시래기 축제는 취소가 되고 아예 판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하고 그냥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도만 있고 이래서, 왜냐면 이게 지역 농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취소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횡성 한우 축제가 좀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예전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뭐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딱 맞고 대신 기간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주일 하던 거를 뭐 15일, 한 달 이렇게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홍보와 판매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축제들도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외에 또 변한 축제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8월 달에 원주 한지 축제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뭐 언택트, 뭐 온택트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한지 공예품 전시를 온라인으로 직접 뭐 감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관련된 물품을 주문해서 받아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좀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장 기자 얘기한 거하고 덧붙이면 강릉 국제영화제가 있었어요. 지난해 처음 열렸고 이제 올해 두 번째인데, 강릉 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원래 뭐 최소화해서 하니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화제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영화제라는 게 사실 뭐 온라인으로 하면 지금 워낙 VOD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게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열렸을 때 얻는 기대 효과하고 온라인으로 특산물만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결국은 지역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즐기고 지역의 명소도 가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을 소비를 하는 어떤 구조. 근데 이게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들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 가볼 수가 없고 또 상품만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온라인 쇼핑몰이 워낙 지금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는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축제라는 게 또 아무래도 북적거리는 축제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즐기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맛도 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면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거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저희 뉴스에서도 나온 뭐 일회용품이 증가해서 그렇죠. 환경오염이 좀 심각해졌다거나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고독사 이런 것들도 왜냐면 1대1 방문을 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못 가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독사 문제도 이제 되고 동북아 경제축제가 있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는 좀 선제적으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5일부터 3일 동안 이 원주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언택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중 행사로 돌리자. 그리고 타겟도 원래는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타겟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국내 내수 시장을 오히려 타겟으로 잡자라고 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전환을 한 사례도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축제의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는 게 축제였는데 지금은 이 축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좀 과감한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단체 봉사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취약계층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서 재개식을 했는데 그 비대면 재개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한 100명 넘는 봉사자들이 그날 다 참여해서 연탄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엄청 적은 인원만 참여를 해서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봉사자 수는 절반 넘게 줄었고 연탄 기부도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후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각급 기업이라든지 또 기관 단체들도 지금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심도 곳간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한 어떤 경제적 상황들이 그런 우리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단체의 후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한데 이게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계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망이 가동이 되긴 하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복지 혜택은 못 누리지만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좀 명절이라든지 또 연말 되면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훈훈한 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를 갈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후원의 손길도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없는 사람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이들 문제, 돌봄 사각지대 또 발생해서 아이들을 방임하는 상황도 많고 해서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또 화상을 입어서 좀 위중하다고 또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